법무법인 해안의 대표 변호사 신동호입니다. 제가 한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판사님을 설득하는 문제입니다. 당사자들의 주장은 자기중심적이고 굉장히 감정적이죠. 그래서 변호사는 당사자분들의 이야기를 법률 기준에 맞게 재구성해서 판사님으로부터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건 종결 시까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송 중에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부분, 그리고 면접 교섭이 이행이 되게 하는 부분, 일종의 사전 처분이죠. 그런 부분을 소송 중에 안정적으로 끌어내는 게 중요하고, 변호사는 의뢰인 분들의 감정 조절에도 도움을 줘서 건강한 이혼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하죠. 의뢰인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꼼꼼한 증거 수집, 그리고 치밀한 서면 작성, 그리고 조정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한 전략을 수립해서 의뢰인의 이익이 최대한 극대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혼을 할 건지 말 건지 금전적인 부분으로서 재산분할 위자료, 그리고 양육권, 이런 부분이겠죠. 첫 번째, 이혼 여부에서는 이혼 의사가 불일치할 때 파탄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혼인생활을 유지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재산분할에서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어떻게 분할하느냐, 가장 중요한 금전적인 문제죠. 특히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재산이 많기도 하고 형성 경위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혼인 전에 소유했다거나 상속증여를 받았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특유 재산의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다투게 됩니다. 세 번째, 양육권을 다투는 사례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걸 당연시했다면 최근에는 아빠들도 적극적으로 양육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혼 소송에서 금전적인 부분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이겠죠. 첫 번째, 위자료에서는 부정행위 또는 폭행이 대표적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유가 됩니다. 적게는 1, 2천에서 많게는 3천, 5천, 이 정도의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산분할이 있죠. 재산마다 기여도를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 소극재산을 조회하여 재산분할표로 정리를 하죠. 그리고 혼인기간, 그 다음에 재산 형성 경위, 이혼 후의 복지, 미성년 자녀의 유무,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여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기여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재산분할 액수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양육비의 문제인데요. 미성년 자녀의 나이, 그리고 부모의 소득 액수에 따라서 양육비 산정표에 여러 구간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소득 비율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직업의 안정성, 그리고 아이가 받고 있는 교육 또는 특별한 케어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양육비가 결정이 됩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주요 책임이 있는 쪽에서 그렇지 않은 쪽에 위자료를 지급하는 문제인데요. 유책성의 정도가 서로 비슷할 경우에는 각각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는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부정행위의 경우 3천만 원 정도, 경미한 폭행이나 폭언은 1, 2천, 아주 나쁘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5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이 많을 경우에는 위자료 액수가 큰 의미가 없어질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위자료 액수가 크지 않아서 이럴 때는 유책성을 재산 분할의 기여도에 반영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거 사건 중에 위자료가 2억 원이 인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남편이 부인을 감금하고 맥주병으로 폭행을 하기도 하고 외도로 혼외자까지 낳은 그런 경우였고, 그 부인은 가사 도우미 생활을 하면서 남편이 굉장히 자력감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재판부에서 이례적으로 위자료를 2억 원을 인정해 준 사례가 크게 기억에 남습니다. 네, 재산 분할에서 첫 번째 혼인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당연히 혼인 기간이 길수록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높아집니다. 5대 5에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런데 기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분할대상 재산에 기업의 주식이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요. 기업의 계속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여도를 좀 달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 2년 차 파탄의 경우에는 재산 분할이 그간에 들어간 비용 그리고 지금 형성돼 있는 재산에 대한 정산의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혼인 기간이 3년에서 5년 만에 파탄이 났다. 그런 경우에는 누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지도 재산 분할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재산 명의가 애당초 공동 소유일 경우에 혼인 기간이 짧아도 유리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남편 쪽에서 집을 마련을 했는데 혼인 초에 2분의 1씩 공동 명의로 소유를 했다. 그런 경우에는 혼인 기간이 짧아도 상당 부분 재산 분할에서 그 부분을 유지하도록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당연히 재산 형성의 경위가 중요하겠죠. 그 재산을 누가 돈을 벌어서 형성을 했는지, 그리고 혼인 기간 중에 누가 경제활동을 해서 많은 금전적 수입을 벌었는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중요하죠. 세 번째, 재산 분할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특유 재산인지 여부입니다. 특유 재산은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 그리고 한쪽의 가족으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 이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특유 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분할 대상이 됩니다. 네 번째, 부부 공동생활에 쓰이지 않은 채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실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공동생활에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채무는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숨겨진 재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금 채권에서 수천만 원이 수시로 빠져나갔다. 그런데 설명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어서 그 부분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산 분할의 각 케이스마다 당사자의 유리한 주장을 얼마나 잘 정리하고 기여도 산정에 필요한 부분을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재산 분할 액수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제가 진행한 사건에서 1심 법원은 10%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해서 20억의 재산분할 금액을 인정을 했는데요. 항소를 해서 2심에서 30%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60억 원의 재산분할을 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1심과 2심의 차이가 40억 원 차이나 나죠. 같은 사건이지만 항소심에서 기여도에 대한 충분한 추가 입증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차이의 재산분할금을 더 받을 수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